지구 멸망 하루 전 정부는 공식으로 발표한다. 새로운 행성을 향해 탈출하는 우주선에 딱 100명을 데리고 가겠다. 모든 국민에게는 본인이 갖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30초가 주어진다. 우선 문명을 건설하는 험난한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기술이 무엇일지 알아야 한다. 유명세나 재산은 아무 의미 없다. 농업, 공학, 의학, 과학, 예술, 어떻게든 현대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기술과 나를 엮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벌써 내 차례다. 나에게 주어진 30초 안에 뭐라도 말해야 한다. 나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준비한 경험이 있다. 제빵이나 요리도 가능하다. 블로그에 글도 열심히 쓴다. 마케팅, 사업 개발, 카피라이팅 업무 경험이 있다. 다음 날 정부는 당신을 두고 지구를 떠날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쓸모를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스리랑카 캔디 중심가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핀나웰라라는 곳에 코끼리 고아원이 있다. 이곳에 코끼리가 한 마리당 매일 16차례 50kg씩 싸는 똥을 걷어서 종이를 만든다. 한 마리가 50kg, 10마리면 500kg, 20마리면 1톤이다. 하루에 똥이 최소 1톤이 쌓인다. 한 달이면 30톤이다. 그냥 두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행히도 코끼리는 소화 능력이 참 약해서 영양분만 쏙 빠지고 섬유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기가 용이하다. 50kg의 똥 중에 섬유질이 최대 10kg, 섬유질 10kg이면 A4지 660장을 만들 수 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최대 A4지 660장을 만들고 그럼 1년이면 24만 장, A4지 24만 장이면 30년생 나무 240그루에 해당된다. 코끼리 똥이 세상을 구한다. 코끼리의 똥을 걷어들인 다음 잘 말린 후에 24시간 팔팔 끓이면 섬유질만 남게 된다. 코끼리 똥에서 나온 섬유질 70%와 폐지 30%를 섞어서 잘 간다. 쉽게 말해 코끼리 똥종이 죽을 만들고 물에 불려 틀로 떠서 건져낸 후 프레스로 꽉 눌러 물기를 짜내 그늘에서 말리면 종이가 된다. 닭종이로 종이를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끼리 똥 종이로 만든 명함이나 노트를 주면 사람들은 냄새부터 맡는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안 난다. 냄새가 나면 사겠는가? 코끼리 똥 자체가 별로 냄새가 안 나는 데다 먹는 게 죄다 풀인 데다가 소화도 잘 못 시켜서 화학 반응이 별로 안 일어나서 그렇다. 생똥을 말려서 끓이기까지 하니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련한 풀냄새가 난다고 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은 스리랑카에서만, 코끼리가 똥을 싸대는 곳에서만 유용한 기술이다. 이것도 분명 설리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였다. 나무 상자 같은 생김새에 여닫이식 뚜껑이 있고 작동 레버가 있다. 레버를 밀면 안에서 막대가 튀어나와 레버를 원위치로 밀고 들어간다. 기능이라고는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것뿐이다. 이 기계의 컨셉은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자인 마빈 민스키와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드 셰넌이 무려 1952년에 벨 연구소에 있을 당시 만들었다. 마빈 민스키가 당시 이 기계에 붙인 이름은 궁극의 기계이다. 누군가는 이 기계를 이렇게 평했다. 스위치를 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계이지만 거기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무엇이 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유용지제는 예로부터 사회의 요구이자 개인의 바람이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쓸모없는 것이 곧 쓸모있는 것이 되고 쓸모가 없을수록 더 큰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간도 쓸모없는 물건도 없다고 말했다. 모든 물건은 다 그 쓰임새가 있다. 장자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에 대한 우화가 도처에 실려있다.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잘생긴 쓸모있는 나무는 자라나면서 다양한 용도에 쓰기 위해 베어져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구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독한 냄새가 나서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거목으로 자란다. 장자의 여러 구 편에 나오는 도룡지기 이야기이다. 주평만이라는 사람은 용 잡는 법을 지리익에게 배웠다. 천금이나 되는 가산을 써가며 3년 만에야 그 재주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써먹을 곳이 없었다. 도룡지기는 기술은 높으나 쓸데가 없는 재주를 이르는 말이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그를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 속담에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못난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말이 있다. 앞에 장자 우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곱고 단단하며 잘생긴 나무는 집 지을 목재나 가구용으로 쓰기 위해 다 크기도 전에 베어진다. 그러나 비뚤어지고 옹이가 많은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거목으로 자란다. 그리하여 묵묵히 선산을 지킨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성인은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툼이 없다. 세상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다툼이 많은 것이다. 장자는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를 인간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지식을 떠나 도 그 자체에 몰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모든 선택지에는 인과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란 선택 전과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선택지에 쓰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선택에 의해 내가 잃게 될 다른 기회나 관계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를 구분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나는 내가 잃거나 잃게 될 가치가 얻게 될 것보다 과연 값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선택지의 가치를 평가한다. 살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거나 이 선택에 의해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선택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상적인 선택을 고르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삶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이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전에 했던 많은 현실적인 선택들이 모여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 같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말이 길어진 것을 보면 분명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모든 중요한 순간의 선택은 어렵고 힘들다. 다만 경험이 쌓인 경우 결정은 늦어져도 되지만 결정을 한 뒤에는 되돌아가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옆집 사람이 외계인이라는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서는 기술적으로 원시에 가까운 행성에 좌초된다. 아서는 디지털 시계, 내연기관, 전기 토스터 등 과학과 현대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회를 개조해 천재라는 칭송을 받고 황제로 추앙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했던 사회 전체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도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토스터는 사실 기계라고 할 것도 없다. 최고의 식사 대용 음식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계는 20세기 들어 1927년에야 만들어졌다. 얼마 전 영국의 토머스 트웨이츠라는 디자이너가 맨손으로 토스터를 만드는데 도전했다. 그는 맨손으로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직접 채취해서 조립해서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싼 토스터일수록 부품이 적게 들어있으리라는 짐작에 가장 값싼 토스터를 분해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개별 부품이 무려 총 404개에 달했다. 토머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강철, 운모, 플라스틱, 구리, 니켈 등의 재료를 구하기로 한다. 22개의 부품으로 간추려지고 매장에서 10,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한 토스터를 만드는데 제작기간 9개월의 비용은 200만 원이 들었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제품은 초청시연회에서 구리선이 과열되는 바람에 토스트를 만들지도 못한 채 스스로 토스트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토스터 기계 하나를 만드는데도 문명 전체가 사용된다. 이렇게 앞뒤가 연결된다. 진짜로 쓸모없는 일을 일부러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흐리드 호수에서만 나는 물고기로 진주를 다듬는다든가 코끼리가 있는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종이제 조법을 배운다는 것.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배운다는 설리의 버킷리스트는 최소한 그것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다른 이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지만 설리에게는 어쩌면 절대절명의 바람일 수도 있다. 흔히 귀한 사위에게 대단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씨암탉의 고기는 질기다. 오늘날 같이 계란을 적당히 낳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상태일 리가 없다. 먹이도 부족하고 암탉은 근근히 알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수탉부터 먹어치운다. 다른 닭들도 먹고 마지막까지 아끼는 것은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암탉, 즉 씨암탉이다. 씨암탉도 먹어버리면 더 이상 닭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기가 귀한 시절이었다. 귀한 사위가 왔는데 도대체 내놓을 고기가 없다.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는 씨암탉이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귀한 것이라는 뜻이다. 없는 살림의 마지막으로 보이는 성이라는 뜻이다. 씨암탉을 잡을 때가 된 것이다. 대통령의 요리책은 책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메모나 단상의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설리가 찾아내서 시기와 순서를 잡았다. 대통령이 선택한 요리는 쉽게 특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시기와 순서를 특정한 것은 요리의 이야기를
의미를 담았다는 대통령의 요리책을 재구성해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저런의 사정이 있지만 중간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발견된 대통령의 요리책의 진위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정리된 책의 형태로는 이전에 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이 요리에 관심을 가졌고 요리와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나중에 세부 부분에 대해 증언한 여러 측근의 말을 종합해보면 책이 진짜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요리책을 이야기하면서 설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아무튼 사실 요리책이 아니라 레시피 모음과 약간의 메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요리책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래서 이는 그 추적자의 추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됐다. 먼저 설리와 나, 혹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라이브러리 안의 여러 관계자와는 다른 이른바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끼어들었다. 바로 오후 2시의 태양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배우와 관련 정도를 시급히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추가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인데 설리를 뺀다면 이 대통령의 요리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관계자이다. 내가 바로 추적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잉어를 일본어로 코이라고 하는데 관상용 잉어인데도 식용으로도 쓰이는 비단 잉어다. 이 코이가 어항에서 자라면 5에서 8cm 정도, 연못에서 자라면 15에서 25cm 정도, 큰 강에서 살면 1m 20cm까지 큰다고 한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코이처럼 인간도 주변 환경이나 가르치는 스승, 주위의 친구들에 따라 미래나 또는 능력이 좌우된다고 말한다. 배는 항구에 메어두려고 만든 게 아니다. 어쩌면 어항이나 수족관은 안전할지 모른다. 강물은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해야 하기에 애초부터 모험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자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여 두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험한 파도와 싸우며 나아가는 배가 배다운 배가 아니다. 큰 파도를 이기며 오뚜기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주위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의지이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중세의 끝무렵 그토록 존귀하던 영웅의 족보에 난데없는 돌연변이들이 등장한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광대와 남봉꾼들이 나타났다. 신화와 서사시를 패러디하며 튀어나온 그들은 단숨에 민중의 상상세계를 사로잡는다. 16세기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와 라블레의 소설에 나오는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 그 최초의 주인공들이었다. 황당무계하지만 현재의 시각으로 봐도 촬영과 그래픽 기술이 발전해 한동안 영상계를 휩쓴 판타지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설정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바보 같지만 온유하고 게으른 왕 가르강티아의 나라에 탐욕스러운 이웃나라의 군주 피크로콜이 시비를 걸어 벌어진 전쟁 스토리가 전부다. 하지만 두 나라, 두 왕의 다툼은 엄숙하고 비장한 숙명의 대결이 아니다. 전쟁은 어리석음의 경주이자 황당함의 극치를 다투는 놀이로 바뀐다. 피크로콜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며 파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반해 가르강티아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사는 걸 원한다는 게 요점이다. 두 욕망이 빚어내는 두 가지 다른 삶의 양상. 우리는 새로운 영웅의 풍모와 삶의 방식, 그 세계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르강티아 또는 바보왕 라블레는 인생을 유랑하며 즐기는 즐거움에 비유했기에 비판과 조롱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즐거움을 빼놓은 삶이 평범한 우리들에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즐거움을 빼놓은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한가? 즐거움이라면 더욱 감당할 만하지만 그것마저 있을 가능성이 없다면 비판을 감수해야 할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면? 일방적인 힐난이나 조롱까지 나간다면 무슨 근거로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을 뺀다면, 아니 그 이유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도덕적인 판단이 근거가 된다. 당사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신념의 사나이가 아니라도, 성선설에 따라 원래 선한 인간이 도덕적 선을 행하는 신념의 화신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당사자는 가혹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 대목이 갈림길이 됐다고 평가된다. 설리의 단서를 찾아 행동을 작심한 그때 거짓말처럼 오후 2시에 태양 사람이 등장했다. 다시 온다는 그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도 그냥 지나다가 들러서 모두로 나타났다.
라면보다는 좀 나은 걸 먹어보자고요. 역시나 후배 에어를 통해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로부터 저녁을 하자는 제안이 왔다. 짧지만 중요한 여행을 떠날 작정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필요만큼 내게도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자고 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요리도 좋아하고 먹는 것 역시 아주 좋아한다. 모든 것의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안이라는 직업상 필수 절차이지만 매번 매 사건에 대해 촉을 적용하는 일은 피곤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애쓸 필요 없이 의도를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자연주의라는 모토를 내건 음식점은 고기를 먹기 위해 많은 야채를 준비해뒀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이다. 상추며 곰치, 깻잎, 호박잎, 미나리, 쑥갓까지 쌈 재료를 종류별로 준비해왔다. 한때 유행하던 우삼겹살 전문집에서 봤던 서양 채소의 다시마까지 제대로였다. 정월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는 걸 복삼이라고 한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 두 동행이 많이 해본 양, 주고받으며 쌈을 만들어 먹는 폼이 마치 쌈 전문가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쌈 싸먹는 식문화는 원나라 때 전해져 중국에는 고려 쌈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상추쌈을 한식 세계화의 선구적 음식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쌍추쌈을 함께 먹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는 처음이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디에선가 들은 것이었다. 이게 세계로 나가면 바로 요즘 유행하는 랩핑 푸드가 아닌가? 구절판을 활용하자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도 일리는 있어. 그들은 의도를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내가 유추한 설리의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슬쩍 그러나 자주 내보였다. 자연주의 식당, 쌈채소 그리고 랩핑푸드에서 구절판까지 충분히 숙고된 이야기이자 아이템이 분명했다. 또 한 가지 내가 알아챈 사실은 동행 가운데 주도적인 사람은 여성 쪽이란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열이었다. 가르강티아는 16세기 프랑스 작가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의 주인공이다. 작가의 머리글에서부터 유쾌하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즐겨라. 그리고 허리에 좋게 몸을 편안히 하고 즐겁게 남은 부분을 입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 당나귀 족같은 놈들아. 다리에 종양이 생겨 절름발이나 되어버려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위해 건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나도 즉석에서 축배를 들어 담례하겠다. 그는 게으른 왕으로 전쟁을 벌이는 대식가였다. 한껏 취한 위대, 아니 위가 큰 위대한 새 영웅이다. 이왕 먹을 거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가르강티아가 즐겼다는 음식의 목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우선 소 16마리를 굽고 암소 3마리, 송아지 32마리, 염소 63마리, 양 95마리, 양념을 친 돼지 300마리, 메추리 220마리, 오리, 물대새, 외가리, 황새, 칠면조 등등등. 영웅이 위대하다면 소화기관인 위가 좀 위대할 수도 있다. 위가 크다는 것이 많이 먹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이 정도면 진화론으로 재해석된 이야기를 가진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부를 만하지 않을까. 신화의 종말에 대항하는 영웅의 탄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일까. 상추는 샐러드에서 기본이 되는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드레싱 없이 소금만 뿌려서 먹었고, 그리스인은 꿀과 기름을 넣어서 먹었고, 로마인들은 상추에 삶은 달걀과 향신료를 넣어 현재의 샐러드와 비슷한 형태로 먹었다. 샐러드는 로마의 부유층이 식사의 첫 번째 먹는 음식으로 정식 식사 전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호사스러운 음식이었다.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활용한 상추쌈에 대해 좀 더 알아봤다. 단순한 호기심 해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던져준 대로 요리책에 대한 힌트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추와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쪽이 어느 편인가 잠깐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 정도의 복선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저 상추쌈이라면. 어떤 의미가 아니라 쓱싹 밥을 먹어버리듯이 일을 처리해버리는 것. 작정한 여행길에서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돈키호테를 보면 기행을 보며 그와 함께 여행하며 부끄러울 일도 힘들 일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산초가 왜 돈키호테를 끝까지 따랐을까? 산초가 돈키호테를 따라 나선 이유는 그의 인망 덕분이다. 현력기사를 자청하는 돈키호테의 행동을 보면 우스꽝스럽고 무모하다. 또한 풍차를 거인 양떼를 군대라고 하는 등 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다. 하지만 그의 가족, 친구, 고용인,
영지민 등 그를 아는 많은 이들이 그가 다치거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기사를 꿈꾸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된다. 또한 여행이 거듭될수록 변하는 산초의 모습에서도 인망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문득 던지는 돈키호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산초는 뒤로 갈수록 재치가 빛나고 말투나 행동이 좀 더 진중해지고 성숙해진다. 돈키호테와 가르강티아가 합해진다면 다시 진격 앞으로. 오후 2시에 태양 특히 여리에게 설리의 작업실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후배 에어가 움직이도록 해놨다. 에어는 역시 느낌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내게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 뭔가라는 느낌을 가진 게 분명했다. 그리고 내가 시작점으로 택한 곳은 아르리다. 나의 알리바이이자 계획은 이렇다. 단서를 추적하다 보니 도달한 지점이 아르리인데 이곳에서 설리의 단서를 본격적으로 정리해 대통령의 유리책을 라이브러리 안의 결과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설리를 찾아서 아를로 간다. 설리 때문에 아를로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유리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 두 문장 정도가 오후 2시에 태양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후배 에어는 아를로 출발하는 나에게 전달된 내용을 흘렸다. 나는 대답 대신 조만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두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는 그 기원을 옛날의 냉혹한 생존 경쟁이나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아르른 프로방스, 프랑스의 남동부 일대, 즉 론강 하류에서 알프스 산맥에 이르는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입구에 반고흐 아르레 원형 경기장 그림 패널이 있다. 이 그림은 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의 모습이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년 4월과 9월 축제 때 전통 투 경기가 벌어진다. 고대 극장 북쪽의 아를 원형 경기장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의 도시의 벽을 허물고 지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향을 받은 건축물로 높이 21m, 길이 136m의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아르에서 열리는 투우 경기는 스페인처럼 소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다. 투우사들이 크로셰라는 날카로운 빗을 이용해 소의 뿔에 매달린 리본을 끊어내는 경기이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관현악곡 아르레 여인 또한 유명한다. 도대의 희곡 아르레 여인을 각본으로 해 만든 곡이다. 화가 고우는 아르레 여인의 영감을 받아 알퐁스 도데의 풍차 방앗간을 2점, 아르레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7점이나 남겼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 경기장을 배경으로 아르레 여인이라는 극을 썼다. 프로방스 지역에 사는 시골 청년이 이곳 원형 경기장에서 투 경기를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뒤 벌어지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프로방스의 부유한 청년 농부 프레데리는 아르레 투우를 구경하러 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프레데리 집안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를 이유로 둘의 사이를 완강히 반대한다. 게다가 목장지기 미티피오가 찾아와 자신이 그 여인의 애인이라며 둘의 결혼을 방해한다. 그는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사모하는 어린 시절의 친구 비베트와 약혼하게 된다. 프레데리는 결혼식 전날 밤 벌어진 축하 파티에서 춤추는 아르레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애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곡물창고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만다. 정월 대보름날 나물잎에 밥을 싸서 먹는 걸 복삼이라고 한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 몸은 아를로 왔지만 직전에 만난 이들이 흘린 말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님을 도착하자마자 알 수 있었다. 나는 설리를 찾기 위해 왔고 설리는 이곳에서 대통령의 요리책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됐다. 덕분에 쌈 요리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됐다. 싸먹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맛과 재미를 주는 쌈 요리. 한 입에 지친 입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겨주는 세계 속 쌈 요리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 상추쌈처럼 생채소의 싱그러움이 물씬 나는 쌈 요리로는 베트남의 고이꼬운이 있다. 한국에서는 월남쌈으로 알려진 이 요리는 라이스 페이퍼에 돼지고기, 새우, 각종 채소, 소면 등을 싸서 액젓이나 땅콩을 베이스로 한 소스에 찍어 먹는다. 중국에는 채소 대신 얇게 썰어 건조한 두부피를 사용한 경장육사가 있다. 홀란드에는 모양과 크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를 의미하는 국민 쌈 요리 골라피가 있다. 골라피는 살짝 삶은 양배추 잎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쌀, 양파, 버섯 등을 싸서 토마토 소스에 익힌 요리로 든든한 한 끼 식사용으로 동유럽 전역에서 즐겨 먹는다. 멕시코에서도 멕시코인들의 식탁에 거의 빠지지 않는 대중적인 쌈 요리가 있는데 바로 타코이다. 전 세계에는 이처럼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이색적인 쌈 요리들이 있다.
도착 기념으로 볼락키나 타코가 주변에 있는지 찾아볼 요량이다. 대통령의 레시피 가운데 쌈과 래핑푸드를 연결해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다. 상추, 취, 김 따위로 쌈을 쌀 적에는 손바닥에 직접 놓고 싸지 말라. 그리고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서 볼이 붉어져 보기 싫게 하지 말라. 상추를 정이 씻어 다른 물에 담고 기름을 쳐서 개어 담고 고추장에 황육을 다져놓고 웅어나 다른 생선을 넣어 파를 갸름하게 썰고 기름 쳐서 실파와 쑥갓을 항상 곁들여 담으라. 행여 급한 글 청탁이 들어와도 앉은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의 위치까지 슬쩍 건드려가며 써줄 수 있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설리의 추적과 수집은 감탄할 만했다. 설리의 추적과 수집은 감탄할 만했다. 예상한 대로 아르레 라이브러리안 사무실은 설리가 대통령의 유리책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곳이 분명했다.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문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떤 이유에서든 설리는 사라졌다. 그런데 어떤 필요 때문에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거나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후 2시에 태양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쫓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내게 접근한 것을 보면 조금 여유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한편으로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설리와 한때를 보냈던 시간과 대화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오히려 지난 관계를 더듬어 보는 것이 추적의 깊이를 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라이브러리안의 상용수법이 아닌가. 아르레서 고우와 고갱은 시각 차이로 다투었다. 고갱이 아르레 반 고흐를 찾아온 지 2주가 지났다. 이 두 화가는 그간 함께 밖에 나가 주로 경치를 그려왔는데 그날은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다. 그 대상은 반 고흐가 아르레 처음 왔을 때 묵었던 드 라가르 카페의 주인 진우 부인이었다. 반 고흐는 진우 부인에게 아르 지방의 전통 민속 옷을 입도록 부탁했다. 그녀는 손님이 없는 오전 시간을 택해 모델 서는 것에 응하고 카페의 탁자에 나와 앉았다. 이를 보고 있던 반 고흐는 방 안에서 책을 몇 권 들고 와서 한 권은 부인의 앞에 펴놓고 나머지는 그 옆에 놓았다. 평상시에 반 고흐는 책에는 영혼과 직결되는 깊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듬뿍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진우 부인을 아무것도 없는 탁자에서 자세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비록 낡은 책이라도 옆에 둔다면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표정을 그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있는 실물에서 출발해 꿈이 실현되는 세계로 흐르게 한다. 반 고흐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리즘 화가로서 현실을 앞에 놓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화가라 할 수 있다. 똑같은 모델을 놓고 그렸는데 고갱의 그림은 달랐다. 그의 진우 부인 스케치는 숄의 둥근 곡선과 함께 넓은 코, 완만한 눈썹, 턱까지 둥그스름해서 반 고흐의 진우 부인이 뾰족한 턱과 코, 각진 눈썹 등 모든 선이 날카로운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고갱은 실존하는 현물을 무시하고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아르레 밤의 카페라는 그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진우 부인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는 책이 아니라 술병이 놓여있다. 그것도 싸구려 압생트의 술병과 술잔이다. 그녀는 카페 탁자에 앉아 손님들을 곁눈으로 보고 있다. 이 손님들로는 반 고흐가 좋아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경멸이 깔려있다. 어떤 의미에서 고갱은 무시무시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비웃는 것이다. 크게 보면 고흐와 고갱은 사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대변한다. 한 사람의 입장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내가 아르레서 선택해야 할 문제인가. 어떤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마침내 가장 확실한 단서인 자료를 찾아냈다. 쌈 이야기는 보여주듯이 드러나 있었다.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놓인 자료 무더기에서 바로 정상회담의 사건을 재구성한 대통령의 유리책 외 중요 실체를 발견했다. 손바닥만한 수첩과 모나미 153볼펜. 가장 숨기기 좋은 방법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그저 그곳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놔두는 것이다. 그럼 놔두.